그 변수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뭐 올해만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동산 PF 빵 터져서 막 시스템적 위기로 가면 집값 폭락한다라고 하는데 주식이 먼저 폭락하거든요. 집값은 오히려 좀 길게 보면 공급 다 망하고 이러면서 이 PF가 터졌다고 내 집을 팔까? 어디 가면 미운 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혹시? 자, 우리나라에서 집값, 이 부동산은 사실은 자산의 일종이고 자산의 하나입니다라고만 정의 내리고 그냥 덮기에는 좀 중요하기도 더 중요하고 예민하기도 더 예민한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은 아마 1년 365일 내내 이제 우리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적어도 집값에 관한 한 전망도 다 갖고 계시고 또는 이래야만 한다는 철학까지도 갖고 계시고 그게 심지어는 그래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주는 참 독특한 이제 구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총선이라고 하는 변화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총선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각자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 3프로티브가 아니면 누가 하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문가 분들 좀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고 그분들의 의견 총선 후 부동산이라고 저희가 뭐 주제는 정했습니다만 총선과 뭐 큰 관계 없이도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지 어떤 관국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까지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저희 가까이 앉으신 분들 또는 뭐 아무런 순서 없이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시장 분석 전문가 분전님 그리고 지역 분석 전문가 메디테라님 나오실 거고요.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 방님 그리고 대출 전문가 풀팽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은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네 분 만났으니까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각자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등등. 일단은 총선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성취감 내지는 개인적인 분노 이런 건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거는 빼고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각자의 생각들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어서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 군장님부터 드릴까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총선 이후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총선 결과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면은 지금 당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국회나 이제 다음에 올 국회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큰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도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크게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대하는 어떤 심리 이런 것도 특별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그냥 3, 4월의 어떤 흐름 이런 그 정도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정치적인 부분하고 엮어서 보면은 지금 국회가 어쨌든 범진보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180석 이상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선의 결과와 맞물린다면은 대선의 결과가 만약에 진보 쪽으로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국회와 행정부가 다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대선 그렇죠. 네. 3년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초석이 이렇게 마련이 된 거고 다음 대선에 파란 후보가 되면 그렇죠. 한쪽에 지금 국회의 구성이 그렇죠.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어떤 식으로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이 만약에 과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수당을 차지를 했다고 하면은 대선 때 말씀하신 파란 당이 되더라 하더라도 양쪽 견제가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될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 네. 다음 대선 때는 파란 당이 되는 걸로 가정하시나 봐요.
그렇다면 5대 5라고 쳐도 50%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질문 맞아요. 그 의석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텐데 혹시 궁금한 건 총선 이후에 해야지. 왜냐하면 이 표심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의 정책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총선 이후에 해야지라고 미뤄둔 게 혹시 있거나 하면 내지는 지금의 파란당 야당도 요렇게 할 건데 어느 쪽이든 요건 총선 이후에 해야지 안 그러면 부작용 생겨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 하고 있었던 감춰두고 있었던 것들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난 그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적에 네. 그 지난 기재부 그 장관 그 경제부 총리 그 추경호 이제 의원 되셨죠. 예, 그분이 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발표는 했어요. 국민들한테 발표는 하고 예. 요거를 정부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안 내놨어요. 안 내놓으면서 직접적으로 한 얘기가 국회 말기에 이런 민감한 이슈를 올려봤자 안 된다. 갈등만 생기고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다음 연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게 뭐 취득세, 뭐 양도세, 뭐 단기 양도세 완화, 뭐 분양권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하고자 했던 그런 정부의 세법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총선 끝나고 하려고. 그쵸 다음 국회 때. 예. 올해 가을에. 그쵸. 그러니까. 네. 다음 국회 때 하려고 했는데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한 게 있었는데 하더라도 지금 통과가 될지는 사실은 굉장히 물음표가 있죠. 시도는 할 수는 있는데 의도대로라. 이건 여야 협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 개정이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음 국회로 넘길 의도들은 있었어요. 몇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긴 하더라도 과연 통과가 될 될지. 것인가. 글쎄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라면 하나도 안 바뀌겠죠. 당연히.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안 원하는 거고 네가 원한다는 이유로 나는 반대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여야의 서로 입장일 테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건 이쪽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이쪽은 그거는 죽어도 싫지만 우리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서로 하나씩 맞바꾸자. 요럴 만한 거는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물론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따른 변화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일단 그 메디테라님 의견도 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 같냐 좀 이어서 들어가 보죠. 네, 사실 총선 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2차 폭락을 얘기하신 전문가들 그런 말을 변화. 듣고 네. 막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폭락하면 내 집 마련해야지. 아니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있으면 상승장으로 바뀔 거야. 오랫동안 21년 하반기부터 하락장을 많이 겪었던 다주택자분들이나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좀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총선 결과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도 변화가 없을 거고 그 결과 때문에도 변화가 없을 거고. 원래 결과 때문에 결과가 달랐으면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큰 아,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원래 총선은 부동산의 어떤 결과였든 간에 네네. 다 파래지든 다 빨개지든 관계없이 물론 한쪽으로 완전 빨개지기는 어렵고 다 파래지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과대정장이 어쨌든 이어져서 가는 거라서 더 변화가 힘든 것도 있긴 있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전 상승장에서도 그 하락장으로 이제 너무 뜨겁게 상승을 네. 하고 있을 때 좀 예. 어떻게든 분위기를 식혀보려고 정책을 막 20번 넘게 30번에 가깝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큰 흐름을 바꾸지 못했었잖아요. 뭐. 예. 근데 이번에 이 총선 자체는 결국 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냐에 대한 기대인데 예. 그것 자체가 결국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거라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 자체가 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네. 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은 더 어렵고 의석 비율만 보면 지난번 국회나 이번 국회나 비슷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세법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이리저리 흔드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어서 세법이 좀 바뀌면 그러니까 국회가 바뀌면 세법도 바뀔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문제는 현장에서 지금 가보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사람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 매수를 한다고 해도 뭐 내 집 마련하더라도 뭐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버팀목이라던가 아주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세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거나 네네. 1주택자가 갈아타거나 네네. 그리고 뭐 신혼부부라던가 정말 뭐 작년 같은 경우 좀 고가의 핵심 지역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올해 조금 약간 양상이 달라져서 그 옆에 이제 주변 지역으로 퍼진다거나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만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매수자님 그럼 그 수요와 그 공급 수급 상황에서 네네. 다주택자들은 빠져 있다는 건데 네, 지금 거의 빠진 상태죠. 가세를 한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다주택자의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변수가 될 거로 보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매물이 더 나오거나 매수세가 더 붙거나. 지금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물이 지금 완전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지금 이전의 최고치만큼 나와 있거나 아니면 예.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2배만큼 매물이 나와 있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수가 거의 8만 건에 달하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데 그게 그 매물이 또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총선 때문에 호재를 또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매도자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호재가 발표됐으니까 앞으로 좀 집값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또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물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아요. 아하. 근데 지금 시기는 진짜 금매만 거래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의 매물들은 좀 많이 나와 있고 호가가 그 위에 좀 많이 나와 있고 금매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거의 없거나 한두 개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분위기로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그런 약간 기본만 딱 갖춰져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주택자의 움직임은 앞으로 있더라도 그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매물을 더 내놓을 가능성도 뭐 적어 보이고 급하지 않으니. 네, 이미 21년 하반기에 나타났을 때 급하신 분들은 다 처분을 하고 이미 다 적응을 끝낸 상태라서 이제 급하신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제일 기대를 갖고 모신 분 제네시스 박님. 세금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네.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안 하던 매수를 시작하거나 네. 안 하던 매도를 시작하거나 하게 되려면 그건 이른바 이제 세금이 변화가 있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취득세 자체가 너무 높아서 다주택자들은 열중시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변화할 걸로 보십니까? 총선 이후에는 요 제도가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여당과 야당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뭐 딱 칼로 자를 수는 없지만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주택까지는 가급적 다 중과를 좀 없애고 뭔가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스탠스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2주택부터 투기 수요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었죠. 작년부터. 대표적인 게 20년 8월 달에 개정됐었던 취득세 중과세율. 예. 보통 주택이 다 4%거든요. 부동산은 다 4%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득세가 그런데 1에서 3%로 내렸던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서브프라임 이것 때문에 워낙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택만 예외적으로 1에서 3% 기본세율을 낮췄는데 이제 워낙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 수도권 상승장 때 값이 오르니 8% 12% 올렸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큰 하락을 겪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전히 지금 8% 12%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3주택, 4주택부터는 거액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못 움직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당은 2주택부터 다주택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부분 다 1주택자인데 굳이 왜 거기까지 건드려야 되지? 라고 스탠스가 좀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의견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건 세법을 관련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예. 동의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취득세는 취득세 관련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종부세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들어가요. 이거는 과거 지난 국회 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예. 일부 조정을 했거든요. 기본 공제를 늘린 대신에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갔으니까 세율은 좀 약간 그대로 약간 유지를 했어요. 중과세율을.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정부는 이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 최근에 민생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은 진행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 그럼 종부세도 그대로 가겠죠. 야당의 반대로. 예.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양도세 중과라는 걸로 이제 시행령으로 지금 좀 일부러 유예를 시켰단 말이죠. 예. 25년 5월 9일까지. 그리고 대부분이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양도세 중과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이 60% 70%예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등기 칠 때까지 60%예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이걸 양도세를 내가 분양권 전매할 때 이 세금을 내가 다 내든지 아니면 불법 다운계약도 쓰고 있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니면 합법적인 매수자 양도세 부담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법을 바꿔야 돼요.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을.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그럼 이것도 변화가 없어 보일 것 같다. 그럼 이제 취득, 보유세, 양도세 3개 다 나왔죠? 그 혹시 네네. 이건 정치부 기자한테 여쭤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네네. 민주당도 혹시 네. 이 중에서 요거는 그냥 받아도 될 것 같기는 해. 네네네. 그런데 우리의 선명성을 강조하거나 저쪽을 네네. 공격하려면 네. 이거 받아주지 말고 부자 감세라고 프레임을 씌워야 해. 네네네. 라는 생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네네. 총선 끝나고 이제 다 끝났으니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집토끼보다 남의 토끼 잡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네네네. 대선을 겨냥하자면. 네.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이미지도 탈색도 좀 할 겸 뭐 받아주지. 네. 할 만한 거는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 있는데 네. 취득세요. 취득세 대신 정부가 했었던 대로 최고세를 50% 이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10%를 6으로 낮추는 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50%가 아니라 일부 조금 줄여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가 걸려있냐면 22년 12월 20일까지 지금 소급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잔금 치른 사람에 대해서 8% 12% 냈던 사람들을 소급 적용해서 돌려줘야 돼요. 이번에 취득세를 만약에 낮추면? 이거를 만약에 개정을 해버리면은 왜요? 개정한 다음부터 취득세 네. 싸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면은 네. 뭔가 조정이 들어갈 거다. 원래 정부 안이 50% 세율 인하고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이었는데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세율 50%까지 못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한 20% 30%만 낮춘다든지 소금 날짜도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정치적인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 네.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좀 개정을 해야 될 개정을 해줘야 지방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져서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소위 말해서 면이 설 수 있잖아요. 이건 다주택자들을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힘들다는데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낮춰주고 소급 적용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네. 국회 통과가 그동안 안 돼서 계속 네.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려 1년 2개월이 넘었어요. 원래 작년 24년 2월 달에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그러면 네. 다음 선거 때 혹시라도 빨간당이 과반이 되든 네, 어떻게 하든 해서 통과가 네. 되면 네. 그때부터도 지금 그 소급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상황 논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나온 지방 중공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맛동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잡아놨거든요. 취득세 주택수 혜택을 주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복잡하고요. 예. 뭔가 장치를 걸었고요.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정부 여당조차도 취득세 작년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조차도 3년만 인하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건 그냥 그렇게 말을 해놔야 3년 동안 열심히 네. 사시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안에서 사시라고 그냥 해놓은 거는 혹시 아닐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안 같은 거를 말씀하신 대로 합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발언인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이번 190석이 더 진보적인 분들이 가 계세요. 공천도 그렇게 했고 이번 당선 조금 더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책을 바꾸려면은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말씀하셨던 약간의 정책들도 그렇지만 지방 약간 균형 발전 문제, 지방 경기 침체 문제 이런 어떤 다른 것들과 엮어서 약간의 뭐 지방 중심으로 취득세를 풀어주거나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방 미분양 뭐 이런 것도 있고 새로 준공되는 것을 뭐 매입하면은 뭐 뭘 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세제를 풀어주기는 어렵지만 뭐 아니면 지방 공급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쳐서 일부 조건을 충족을 하면 제가 보기엔 뭐 지방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인구 문제 뭐 네.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랑 해서 수도권 말고 지방 쪽에 조금 여유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의 수요를 자극해서 뭔가 변곡점이 될까요? 지금은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 3대에 걸쳐서는 사는 게 아니야라는 게 장기적인 뷰를 갖고 계신 분들의 주장이던데 단기는 몰라도 사실은 쉽진 않죠. 예. 그렇게 자극되진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님이 원하시는 정책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 3년 후에 거기가 딱 그 야당과 여당이 딱 만나서 중간에서 딱 만나서 해결해준. 네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번에 녹색당 찍은 분이 보더라도 야, 이건 좀 해줘야 지금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사안들.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 물량을 위해서 실거주 3년유예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정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그 정치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제 본인에게 쓰여진 여러 가지 이제 선입견이나 프레임이나 혹은 뭐 인식이나 이미지 중에 아유 저분이 대통령 되면 집 한 채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난리나 라고 하는 그거를 없애주고 탈색이 되어야 다른 집 토끼를 가져오지 안 그러면 사생결단이 될 텐데 지금의 이미지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스마트한 판단을 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닌 걸로 일단 아닌 걸로 이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부동산 세금 이제 취득, 보유, 양도 단계 해서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세금 관련된 정책된 게 핵심이 또 뭐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주임사. 예.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주임사 이건데 이거는 저도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현재 정부 여당도 어디서부터 아마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게 현재 문제가 뭐예요? 여기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관련된 법이 너무 많아요. 일단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을 건드려야 되고요. 예. 관련된 양도세라든지 혜택 주려면 소득세법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종부세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종부세법을 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임대 사업을 해도 네. 혜택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혜택을 많이 줬다가 혜택도 많이 줄었고 네. 특히 이제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아예 안 되죠.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네. 그럼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그걸 다시 혜택을 주고 하고 싶은 거고. 네, 인센티브 복원을 하기로 이제 작년 당시 이제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재직 예, 당시에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고, 최근에 나왔던 거는 민간 단계 6년을 부활하겠다. 네. 그래서 소형 신축 같은 거에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특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그리고 이제 혜택 주려면 장특권 같은 거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또 건드려야 되거든요. 이건 시행령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네네. 뭐 이건 시행령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법을 건드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관련된 법도 너무 많고 주무부서가 이제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세법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좀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진척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면 네네.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네네. 이런저런 이른바 스킬 네. 내지는 시행령 정도를 건드려서 이 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총선 전에 그러면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안 하고 미뤄둔 거라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 법 체계가 네. 이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네.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하면 네.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쪽입니까? 저는 후자 쪽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보면 영린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 네. 이 부동산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자산이 단순히 자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임사가 혜택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혜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모 교수님께서는 그걸 또 꽃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이준구 교수님.
저는 이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왜 저를 자꾸 나락으로 몰려고 하시죠? 그랬는데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랬는데 지금 반대로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권리는 거의 없고 의무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게 항상 권리 의무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 권리가 너무 약하니까. 네. 그래서 혜택이 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의무 사항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총선 지나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좀 추측을 해보겠는데 예. 이미 1년이 넘었다는 거죠. 말이 나왔던 게 개정하겠다는 게. 근데 1년 넘도록 아무 지금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네, 총선 표심 때문에 그냥 참은 게 아니라 네. 물리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 통과가 안 되고 법 통과가 안 되면 절대 임파서블한 미션이라 그렇다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건드리기 어려운 좀 주제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아파트 만약에 신규 등록을 했는데 아파트가 또 가격이 올랐다. 예.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저는 어떤 변수를 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이미지 탈색이 강하게 필요하다. 선거 전략이 유리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거고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 스타일이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는 거지. 네. 뭐 영린을 건드리고 뭐고 그런 거는 다음 부차적인 문제다. 본인이 그러잖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욕먹고 내가 하겠다. 다음 대선은 누가 되든 난 관계없어. 라는 쪽에 가까운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파석을 하기만 하면 그냥 영린이고 뭐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변수일 것 같아서 네.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둘 다 뭐 가능성은 적겠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걱정 반 기대 반인데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예. 좀 어떻게 합의를 볼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 변화가 없으면 지금이지만 혹시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 네.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는 꽤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에이 뭐 바뀌긴 바뀌었어도 부쩍 그러네 일까요? 저는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건 반드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세 가격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하반기 가을 시장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임차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해야 돼요. 네. 다만 이제 사실 일부 지난 정권에서 매물도 좀 많이 묶인 것도 사실이고 세제 혜택도 좀 일부 틈새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완해서 임차인들하고도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네. 손볼 곳이 많은데 네. 정치 구도상 이게 손봐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든다. 잘 합의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풀팽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이게 네. 대출 규제가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을 꽤 묶어놓고 있는 중요한 규제라서 네네. 그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오히려 법 바뀌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맞아요.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자체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뭐 법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러지 않고 예. 바로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에게 발표를 시켜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이 가장 먼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범야권에서 많은 정당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기조를 잃지 않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범야권에서 지금과 같이 공약 중에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설립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2배로 늘리자든지 또는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를 면제하다든지 이러한 민생을 위한 공약이라고 해서 내세운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좀 받아들여서 시행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 큰 틀이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는 4050보다는 솔직히 2030이 윤석열 정부를 많이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과 같이 DSR 규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거기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DSR. 네, DSR을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면 저희가 크게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대출 만기 그리고 금리 그리고 이제 소득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예, 수가 있는데 대출 만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출 50년 만기를 편법 대출로 규정을 하면서 거의 40년을
40년이 이제 만기 대출만 이제 나가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건드린 건 이제 2024년 올해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함으로써 예. 가상금리를 부여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그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변동금리 차주에 한해서는. 선거 전에도 계속 대출을 옥죄는 네, 방향으로 가계 가고 있다는 대출에 거죠. 한해서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2030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려는 그러한 대출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잖아요. 1억 3천에서 2억으로 늘려주는 신생아 특례 그 소득 기준도 이제 늘려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신생아 특례를 이제 보통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부부들은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2030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혜택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를 받지 않고 D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정책자금 대출에서는 실행할 수 있고 많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해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을 건드릴 때 아직까지는 이제 4050을 위해서 미래 소득을 내가 건드릴 수 있어라고 작년에 발표를 하셨는데 규정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2030에게 혜택을 주는 장래소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30의 장래소득이라고 함은 늘어날 수 지금 당장은 연봉이 적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장래소득을 인정해줘서 소득을 늘려서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예. 그래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4050을 향한 미래소득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꼈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만약에 은퇴가 됐다 또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애초부터 대출 한도를 줄여서 나가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면 2030에게는 장래소득을 인정을 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 그리고 DTI만 적용을 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 그리고 지금 공약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제 청년 주거 마련 지원,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세 미만 가입인데 39세로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2030을 향한 그러한 대출 공약이라든지 정책은 펼치고 있는데 4050에 대한 뾰루탄 그런 정책은 보이지가 않아요. 대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미래 소득이 반영되게 되면 정말로 윤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4050부터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 스트레스 DSR 정도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 한도를 조이는 것도 이제 그 세대별로 이제 나눠지는 게 저는 이제 표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나중에 부동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민주당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2배 이상 늘리게 되면 이 정책자금 대출의 재원 자체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실 상환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성 금융 대출의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성 금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소상공인을 위한 완화 정책이라든지 대출을 좀 더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부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논의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총선이 대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대출 규제 방향은 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네. 한국은행 말고 네.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그 규제를 완화시켜서 급등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막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계 부채가 많으니 이거는 집값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좀 조여야 돼 라는 쪽으로 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앞으로 3년 내내는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뭐 의미 있는 숫자가 그래도 나올 똥 말똥이기 때문에 네. 만약 후자라면 대출 규제 완화는 없다.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맞아요. 이쪽일 것이고 네. 전자다. 부동산 가격을 좀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실 쓰고 있는 거야. 네. 라면 그건 집값의 급락을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겠죠. 왜냐하면 많이 떨어지면 그거 풀어주고 다시 올라갈 테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내심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추측을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서다. 네, 지금 왜냐하면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계부채는 주담대 증가세가 여전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의 그런 비율들을 봐도 1, 2월에는 대환대출이 많았으나 지금 사실은 3월달 같은 경우부터는 구매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이제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발표 자료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주담대 증가세는 여전한데 그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호하게 본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DSR 규제 자체를 풀진 않겠다는 스탠스를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그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계 대출을 줄이는 게 우리의 더 역사적인 사명이야 라고 생각해서인지는 그것만 가지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일단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그럼 들어요. 집값이 지금보다 많이 급락을 시작하면 네. 그래도 그 대출 규제는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급락할 것 같지 않아서 네. 네. 질문 자체를 어리석은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세금 문제와 함께 네. 이 대출 규제를 현재 지금의 정부가 그거는 이제 야당의 협조도 필요 없고 이제 본인들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만 하면 거의 됩니다. 유일한 탈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지금은 강화하고 죄고 있는 쪽이라고요. 어느 정도는 젊은이들한테는 풀어주고. 슬슬 풀어주면서 그러니 저는 그 조절을 하는 걸로 봐서 젊은이들한테 풀어준다고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동산 가격을 이걸로 지금 조정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급락을 하거나 혹은 하락이 시작되거나 해서 뭔가 심상치 않으면 이걸 풀겠구나 라는 추측을 그런 구조라면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한국은행의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이 숙제를 내가 내 인생에서 한번 풀고 가고 싶어 라는 확신이 있는 분 같아서 네. 정부에서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면 그건 안 풀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급락을 안 하니까 그런 걱정은 마세요라면 글쎄 그렇기도 그런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의견은 그냥 지켜가는 걸 좀 풀려가는 걸 좀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급락을 한다고 풀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봐온 스탠스상 급락을 해서 뭐가 터지면은 그때 풀겠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또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겨우겨우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PF 문제나 이런 게 뭐 건설사 당연히 터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폭락해서 터지면은 이제는 금융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일 적에는 뭔가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 대출 쪽도인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그 전자냐 후자에서는 저도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면은 무조건 부채를 줄이자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이 부채를 최대한 뭐 예를 들면 고정금리로 이 부채 이렇게 많은 부채가 다 변동금리면은 우리나라 금융 안정성이 너무 해치니까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더라도 요거를 최대한 고정금리를 만들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 꺼내신 김에 만약 그렇다면 대출 규제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건 변하지 않아. 신생아 대출 정도 20, 30대를 겨냥한 특정 상품들만 가끔씩 흘릴 거야. 라는 거라면 그게 앞으로의 그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주택가격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도 오를 지역은 오르고 내릴 지역은 내리고 관계없다고 보세요? 즉 하락을 예상하는 많은 분들은 대출 규제가 이렇게 무거운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특례 대출 풀어주지 않으면 아예 수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집값에 대출 이렇게까지 안 해주면 나머지는 내 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이걸로 보면 아마 집값 안 오를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풀릴 건데 그러면 집값 내려가는 걸로 예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많이 밀어올려주는 그런 시장을 이제 막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사실은 DSR이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예. 사실은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뭐 DSR 몇십 프로고 뭐 외국은 몇십 프로고 이게 나라별로 DSR 계산하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원금 뭐 5년 내에 갚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내에 상환하는 기준으로 원리금을 이렇게 DSR에 반영한다든지 뭐 오피스텔은 몇 년이고 뭐 이런 다 부동산 건건마다 대출 건건마다 이렇게 계산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근데 지금의 DSR 계산은 거의 신용대출부터 갚아라예요. 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아무 대출이 없어요. 신용대출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주담대가 DSR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 DSR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다른 대출이 없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 갖고 있으면은 주담대 받아서 신용대출 상환하면서 집을 사면은 사실은 DSR 40%가 그렇게 깐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 대출, 다른 대출도 있는데 주담대를 이걸 유지하면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면은 되게 이게 빡빡한 거거든요. 아니면 한 채 있는 대출 끼고 샀는데 또 한 채 살려고 할 때. 그죠. 근데 보통은 한 채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전세를 끼고 있으니까 여기 DSR이 걸리지 않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특히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DSR 때문에 집을 못 산다라기보다는 신용대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지금 실제로 DSR 40%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각 대출의 잔액들을 보면 신용대출은 계속 떨어져요. 엄청 많이 떨어지고. 약간 지금의 DSR이 집값을 내리기보다 소비를 줄이고 있고 경기를 약화시키고 있는 역할을 저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데는 혹은 전세대출 DSR 잡혀도 신용대출 갚으면서 전세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이자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동산적인 측면보다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수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대신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다주택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신용대출 받아서 지방에 한 채 더 사고. 이런 식의 투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채 마련하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한 채 마련하는 요쪽으로는 가도 다주택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양극화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네시스 방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엔 제네시스 방님을 찾아가서 네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은 최소한 집이 한 채는 있는 분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하나 살려고 하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려고 하는데 제네시스 방님한테 가서 세금 문제를 상담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방님은 1주택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과 심리와 걱정과 이슈를 가장 잘 아는 분일 것 같아서 요즘 그분들의 고민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 보기에. 뭐 일단 하나 정정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무주택자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아, 그래요? 저희 그 수강생분들이라든지 그런 멤버분들을 보면은 의외로 좀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좀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시 좀 많죠. 딱 정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0에서 1로 가려는 무주택자, 그리고 내가 한 3주택 이상,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이분들 공통상이 뭐냐면요. 그냥 똘똘한 한 채예요. 아, 0에서 1로 갔더라도 0에서 1로 가도 똘똘한 하나, 두세 개 있더라도 똘똘한 하나.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예. 서울 아파트를 사는 외지인, 이게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샀던 비중이 작년 10월 달에 21%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23%, 24%까지 계속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맛동산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채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야, 내가 돈이 지금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있어. 내가 부산의 해운대를 살까 서울 강동구를 살까 이렇게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앞마당을 팠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라면 야, 굳이 내가 부산도 좋은데 부산은 내가 좀 임차로 있고 내가 차라리 서울에 거주하는 거를 그냥 하나 사두면 어떨까? 게다가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가 돼버리는데 그게 유튜브 탓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워낙 빨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할 뿐인데 비교하는 대상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야, 멋진 통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내 집 마련하는 사람도 똘똘한 하나. 그러니까 나만의 강남이 어디냐는 거죠. 두세 개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매수하는 순간 8% 12%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갖고 있는 걸 봤더니 잘못 산 거 같거든. 정리하고 싶은 거죠. 예. 정리하고 좀 예쁜 걸로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메디트라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금매 같은 경우 좀 일부 거래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갈아타려는 수요도 있고요.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 좀 떨어졌는데 내가 일찍 샀으니까 그래도 좀 남어 이 정도 팔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유는 더 좋은 거 살려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게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총선 특집이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보유세예요. 네. 과거에 마용성 두 채 정도 갖고 있는 보유세가 3,4천만 원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아까 그런 그 이재명 대표님의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네. 또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불안한 거죠. 아, 다시 보유세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당장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또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선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이렇게 좀 어떤 이미지를 희석하는 용어로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선명한 그걸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두는 똘똘한 한 채다.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은 다주택자 분들인데 뭐 이미 이제 나는 한 2개 정도 적당하게 했고 하나 정도 했고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개인 매매 사업자 그리고 단기 임대라고 있어요. 약간 이거 법의 약간 틈새이기도 한데 소위 말해서 2년 미만 단기 양도세를 너무 세버리니까 예. 내가 이게 좀 그냥 적당하게 싸게 경공매 같은 걸 결합을 시켜서 샀다가 그냥 파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단기 개인 매매 사업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사업자 이름이 단기 개인 매매 사업자. 그냥 개인 매매 사업자예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취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개월 있다 팔았다. 네. 그러면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냥 6에서 45% 세율이 적용이 돼요. 예. 중과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예. 자,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막는 입법자다, 과세당국이다. 그럼 그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런 묶어버리면은 비교 과세라고 들어가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지나면 비교 과세 이거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추구 전략을 다시 또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입법으로 막을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플랫폼도 많이 생겼는데 33M 같은 소위 말해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대차를 통해서 예. 요즘엔 전대차를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취득세 보유세 많이 나오거든요. 전대차에서 단기 임대를 주는 거예요. 세금 마련하려고 등등.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좀 숙박의 이슈도 나오긴 한데 거기까지 제가 생략을 하고 네. 과세당국에서도 이거 그냥 주거용으로 임대 주고 세금 잘 내면 특별히 이슈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이 높아요. 단기 임대 풀 옵션 뭐 이런 거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 기존 내가 월세 주는 것보다 20% 30% 정도가 더 높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석 달만 살겠어요? 9개월만 살고 요즘에 싶어요? 일주일, 2주일 단위로 갑니다. 굉장히 초단기로 가는데 이제 내가 이거 임대를 하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전세 월세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소유를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전대차 동의서를 받고 이거 단기 임대에서 내가 현금 흐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대차 동의서라는 건 내가 내 집을 단기 임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임차를 하고 다시 또 새로 주는 거예요. 그건 다주택자들이 굳이 할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똘똘한 한두 개로 딱 세팅이 끝났어요. 아하. 근데 내가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네. 내가 이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이걸 팔아야지 내가 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고 이걸 못 사니까 이거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임대를 통해서 네. 내가 수익을 내는데 그럼 안 팔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이 똘똘한 한 채 물건이 더 안 들어가겠죠. 매물이 없어질 거예요. 단기 임대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다주택자들도 네. 보유세 부담과 무관하게 소유를 계속 할 수 있는 툴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가 소유 안 할래. 나는 그냥 주택 수는 줄일 거야. 그런데 내가 뭔가 현금 흐름은 필요해. 근데 매매 사업자일 때 내가 좀 힘들어. 왜냐하면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최근에 문의가 좀 많아졌다. 야, 생각보다 이게 짚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 뭐 총선 결과가 어떤 변수가 될 건지 정도는 요 정도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38선 이남에서는 저희가 가장 자세하게 짚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전문가들 모신 김에 최근 이슈들과 앞으로의 뭐 짧겠지만 뭐 전망 같은 것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뭐 PF 사업장의 문제 또는 GTX가 뭐 완공되기도 했고 하니 그거의 변수 등등을 또 같이 섞어서 뭐 어떻게 보실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PF 문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4월 위기설 얘기가 많았어요. 네.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은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여러 뭐 현업분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4월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혹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그냥 총선을 기준으로 맞춘 프레임이 있다. 4월이라는 그 시기 자체는. 예. 그러니까 약간 정부가 총선 때까지 막아주고 그 다음은 손 넣을 거니까 터질 거다. 약간 이런 프레임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진짜 위기설이면 뭐 4월까지의 그 만기 채권들이나 뭐 이런 뭐 돈을 줘야 되는 건설사에 돈을 줘야 되는 그 만기가 4월에 많아서 위기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사실 없어가지고 4월 위기설은 좀 그냥 프레임 같고 근데 사실은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냥 상시 위기다. 그냥 상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해결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4월이라는 말 자체. 근데 어쨌든 금융당국은 지금 옥석 가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죽을 뭐 이렇게 엎어질 사업장들은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고 근데 터지는 거 굉장히 큰 틀에서 굉장히 큰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축은행들이 좀 버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금융당국에서는 너희 이런 뭐 정리할 사업장들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저축은행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금감원에서는 충당금을 이제 늘리는 그 기준을 좀 상향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버티기라는 건 계속 만기 연장해주면서 그렇죠. 계속 세월 그렇죠. 보내자.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연체율이라는 게 지금 되게 많이 높아졌지만 과거에 무슨 2010년대 초반 요럴 때만큼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금융권에서는 버틸만 하구나. 예. 원래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금융권은 버틸만 하고 건설사들은 죽어나고 약간 이런 구조였거든요. 금융권들은 아직은 버틸만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건설사 기준으로 이제 태형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롯데였어요. 그러니까 네. 롯데가 터지면 정말 심각하다. 근데 롯데가 지난달에 그 2.3조짜리 그 펀드 그거를 이제 클로징해서 이제 기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2.3조짜리 요거 하면은 3년이요. 3년 동안 이제 롯데건설은 유동성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방법을 했느냐 아니면 뭔가 정부가 꼼수를 써줬느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3년간 이제 롯데건설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본 PF 전환된 것도 1조 정도 더 전환이 돼서 어쨌든 3년 동안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롯데 해결되고 그 나머지 롯데도 사실상 물론 그 은행에서 도와줬지만 은행에서 도와준 이유가 그 그룹사에서 그 펀드를 한 7, 8천억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거를 후순위로 잡아주니까 예. 은행에서도 그렇게 해준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롯데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건설사들 보면은 뭐 신세계, 코오롱, 동부 다 32건 이내에 그룹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최근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큰 건설사들이 터지진 않겠구나. 금융사들도 지금 그 예를 들면 키움증권 같은데도 송도 같은데 새로운 PF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송도나 뭐 부산에 뭐 범일동 요런 데 꽤 큰 PF를 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사에서도 이제 할 만한 것들을 하고 새로운 사업장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은 이 PF 문제가 굉장히 뭔가 시스템적 위기로 터질 것 같진 않구나. 대신에 작은 건설사들 이런 것들이 파산하고 그런 과정들 옥석가리 과정들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원래 그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굉장한 위기까지 번질 그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PF 문제는 점점 잦아들어서 끝날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부적으로는 계속 터지겠지만 그러나 갖고 있는 그 PF는 미분양이든 혹은 땅만 있으면 공사가 완공되든 해서 뭔가 거기 아파트가 지어져서 다 팔리고 이른바 심하이가 돼야 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그 말은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남은 3년 동안 우상향은 해줘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곳들이 있고 예. 아무것도 안 돼서 결국은 말 그대로 파산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파산하는 곳들이 많으냐, 즉 그 현재 문제되는 PF 사업장 중에 입지가 안 좋은데 네. 2021년에 그 거품을 바라보고 들어왔다가 타이밍 놓친 분들은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지방 외곽에 있는 것들은. 네네네. 그거는 결국은 그럼 정리가 되고 그 말은 금융회사가 손실을 떠안거나 시공사가 손실을 떠안거나 그렇죠. 해야 될 텐데 네. 그 여파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손실을 떠안아서 작은 시공사들은 회사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큰 시공사들은 그냥 손실로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땅을 그 LH가 이렇게 역경매해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좀 2조 정도 투입을 해서 살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단계별로 살릴 거 살리고 망할 거 망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그게 이제 아닌가. 갑자기 컨트롤 안 될 만큼 돈물처럼 터져서 뭔가 이게 크레딧 크런치가 생기는 일만 아니면 그렇죠. 그거는 그냥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게 부동산 시장에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뭔가 금융권에 뭔가 팡 터지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는 그런 사업장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제 미분양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급은 미분양이 있으니까 안 돼도 되겠군요. 근데 문제는 그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는 거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잖아요. 판매 가격 예.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그땐 이 사람들은 이 분양가 높게 책정한 곳들은 땅을 비싸게 사고 이미 원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이걸. 예. 지금 이제 좀 원가 자체를 좀 싸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공급 자체는 그러니까 어쨌든 땅값이 그렇게 내려간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 자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변수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뭐 올해만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변수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네. 그 변수가 심지어 저는 PF 문제가 막 빵 터진다라고 해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막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PF 빵 터져서 막 시스템적 위기로 가면은 집값 폭락한다라고 하는데 주식이 먼저 폭락할 거거든요. 주식이 먼저 폭락해요. 집값은 오히려 좀 길게 보면은 공급 다 망하고 이러면서 집값은 꼭 집값이 이게 PF가 터졌다고 내 집을 팔까?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주식 금융권 뭐 건설 막 이렇게 다 터져서 그래서 안 터지겠지만 어디 가면 미운 소리 많이 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아니 저도 주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네. 그 금융권이 팍 터지는 거는 집값의 이슈로 먹기에는 훨씬 더 큰 문제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그거와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금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 지금은 상황은 좀 좋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3, 4월에 거래량이 좀 많이 작년 말보다 훨씬 많이 부동산 가격이 좀 약간 강세라는 말씀이죠?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흐름으로 가면은 좀 더 올라가는 추세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약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지금 적어도 봄, 여름 정도 한 4, 5개월 정도는 그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세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야, 저렇게 PF 사업장들이 어렵고 그러면 공급이 안 될 거야. 공급이 안 되면 부동산 어떻게 되겠니? 그것 때문에 강세야? 라는 설명도 있던데 그것도 무관한 설명이에요? 그거는 한 26, 7년?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아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공급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이 분위기가 네. 영향을 미치는 건 26, 27년일 것이다. 실제로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그렇군요. 메디테라님은 옆에서 끄떡끄떡 하면서 내가 할 얘기 분전님이 다 해주시네요 하는 표정인데 혹시 뭐 GTX 같은 변수라든가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변수들은 그럼 어떤 게 좀 클까요?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시장 전망을 같이 해주시죠. 네네. 사실 GTX 개통하고 나서 기대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네. GTX 라인이 황금 라인이다, 집값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교통 이슈든 뭐든 이게 상승장일 때는 호재가 크게 발현이 되고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요. 예. 이전에 20년대 한참 부동산 상승이 뜨거웠을 때는 시분당수 예타 통과로 1억씩 막 열흘 만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GTXA 개통했는데도 이 개통 호재가 사실 제일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값에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예. 뭐 이번에 뉴스에 수서랑 동탄이 뭐 집값이 올랐다라고 뉴스에서 막 나오고 동탄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이 뭐 2억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23년도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뭐 대치부터 개포 뭐 압구정 이런 데들이 오르고 그 이외에 이제 밑에 있는 하급지들은 오르지 않았었는데 이제 24년 들어서 사실은 걔네들이 밑으로 주변으로 에너지가 확산해서 금액대 낮은 애들이
거래가 되면서 수서로 확산이 된 영향이 예.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GTX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리고 GTX-A가 개통이 돼서 수서가 오를 일은 없어요. 사실 동탄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많지 수서에서 동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서 집값 올랐다라고 뉴스 나왔던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심지어 동탄마저도 뭐 동탄의 집값이 올랐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GTX-A 개통 호재 전후로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 동탄역 인근에 있는 시범단지라던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예. 오히려 봉담, 향나무, 오히려 이 외곽에 좀 신축들이 들어섰던 가성비 좋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이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GTX-A 때문에 뭐 동탄의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동탄은 23년 초, 22년 말 이때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청계동보다는 오산동 쪽으로 해서 사실은 GTX-A로 올랐다기보다는 사실 GTX-A 경부선 이 라인이 이제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산동이 좌우로. 근데 이제 터널이 개통이 되면 6개 정도 터널이 뚫리면서 오히려 그쪽 반대쪽에 있었던 막혀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그쪽에 있는 오산동 집값들이 요새 조금 들썩였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X 개통의 효과는 네네. 아직 앞으로도 네네. 하락장에서는 큰 힘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2012년도에도 7호선 개통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동신도시가 그 개통 호재를 크게 갖고 있었는데 2012년에 그때 중동신도시가 평당 1,000만 원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되게 싸게 이제 평당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호선 개통 호재가 일어나고도 한 2년 동안의 집값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가 하락장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GTX 개통 호재마저도 이후에 회복장이 도래했을 때 그때 이제 반영이 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이 하락장 안에서 이 개통 호재만으로 집값이 움직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고, 네네.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건- 와서 이제 회복장이 오면 호재가 영향이 되겠죠. 저는 그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여쭈려고 하는 건데, 네네. 야, 서울집 아니면 사지 마. 인구 감소 시기에 직주 근접이지 무슨 소리야 라는 설이 하나 있고, GTX를 네가 무시하는데 GTX가 닿는 곳은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울 웬만한 곳에서 버스 갈아타고 가면 그냥 무조건 1시간이다. 차라리 GTX 역세권이 훨씬 빨라요 라는 분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운 게, 지금 GTX-A로 그 출퇴근 거리가 가능해진 20분대에 들어온 지역들과 원래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했던 지역들을 비교해보면 이게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게 안 와도 다른 방향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GTX-A만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출퇴근 루트에서 이게 더 좋은 사람들만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GTX-A 개통하고 나서도 이제 하루 이틀 뭐 며칠 진행을 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얼마까지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거기에 40% 수준밖에 GTX-A 아직 활용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거든요. 나머지는 버스 타고 다니시거나 차 타고 다니셨을 네네. 텐데, 기존에 이동하던 대로 이동한다는 거죠. 아직 적극적으로 막 이동하는. 아직은 거기 그것 때문에 미리 이사 가신 분들은 없겠으나, 네네. 야 20분 만에 와? 그러면 서울집 팔고 이쪽으로 가자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GTX-A 때문에 뭐냐면 강남에 살다가 내가 그러니까 퇴직을 다 했어. 나 좀 한적한 데 살고 싶어. 예. 그런 분들은 뭐 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GTX-A 때문에 이걸 옮겨?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GTX-A 때문에 GTX-A가 괜찮아지니까 안정화되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 오히려 GTX-A 근처에 있는 집값들이 주변 집값을 이제 흡수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강남에서 동탄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게, GTX-A가 모여서 이제 동탄 이 신도시가 점점점 각광을 받을 텐데, 이번에 용인 반도체 그것도 발표도 500조 발표도 그렇고, 삼성전자 발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다 용인 쪽에 지금 다 그 개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용인이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동탄 이 신도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개발이 되고 하면 그 고소득자들이 결국 어디에 거주할 거냐 했을 때, 용인의 수지나 기흥에는 아직 그런 걸 만들기가 자당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초인구의 그 시골 벌판에다가 만들면 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동탄 이 신도시의 호재로 그걸 다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하반기에 좀 거래되는 집들은 직주 근접이지 그게 딱 맞아서 일자리가 풍부한 그 지역들
위주로만 가성비 나오는 단지 위주로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원의 영통, 삼성전자가 있는 이라던가 지방의 뭐 아산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전세가가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지금 받쳐주고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네, 오히려 하락장이 지금 강세인 지역들은 일자리가 탄탄하고 전세가가 받쳐주는 지역이지 이런 GTX-A가 있다고 해서 오는 그런 지역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내 집 마련할 건데 네네. 서울의 낡은 아파트 역세권 아니다. 아니면 서울의 역세권이지만 빌라다. 요 동네를 가지고는 저기 저 GTX 닿는 지방 도시 가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고민이잖아요. 압구정 한 대를 팔고 동탄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까지는 바보같이 안 한다고요. 다만 이제 저울질 하는데 하나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도 인서울이냐 아니면 새로운 서울인 동탄이냐 이제 그 고민 할 거라고요. GTX가 닿는 곳이 이제 서울이 확대될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빌라냐 아파트의 차이가 더 클 것 같은데요. 멀리 가지 마라. 이게 좀 약간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개통을 하고 그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그 한번 타러 갔어요. 네. 가더니 이제 빠숑님도 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데 동탄 롯데백화점에서. 근데 이야. 정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타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던 동탄 그리고 특히 파주 운정 이런 쪽이 이제 더 좋지 않겠냐. 네. 그리고 실제 거기가 더 많이 가격이 올랐고. 예. 근데 저는 타고 나서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저는 오히려 성남역이 되게 좋았어요. 임해 그쪽에. 왜요? 동탄에 계신 분에서 좀 죄송할 수 있는데 6월달에 이제 구성역이 또 개통을 한단 말이에요. 네. 보니까 한 정거장당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얘가 수서에서 성남 갈 때는 최고 속도가 120, 130밖에 못 내. 예. 근데 중간에 구성 없으니까 170까지 쭉 가던데 네. 구성이 생기면은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예. 30분 잡는다. 그러면은 이야 이거 애매해지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성남에 내가 임해동에 살고 있다. 한 코스만 가면 수서잖아요. 중간에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약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족도가 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이제 위에 도로위 공원 거기랑 딱 맞닿아 있어가지고 차로 저도 자주 다니는 곳인데 야 거기 항상 그 잠실 쪽 이렇게 오고 수서 쪽으로 항상 막히거든요. 차는 근데 내가 한 정거장 딱 타면 10분이고 물론 이제 동탄의 어떤 시티뷰 같은 백화점 이런 것도 물론 좋긴 한데 또 임에 또 이게 차분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근데 제가 거기서 내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지하철을 딱 타면 한정거장이면 바로 간다. 서울로. 그 효과가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거 내가 차라리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1개 신도시에서 분당은 이전에는 학군으로만 움직였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 위쪽에 학군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북부 번역에 있던 지역들이 GTX가 들어오고 포터블이 되면서 교통 편의성과 옆에 이제 판교 테크노빌이랑 합쳐지면서 그쪽이 더 저는 확장. 그러니까 일자리와 어떤 자연환경, 학군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정말 뭐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빠숑님까지 모시고 한 번 더 가서 동탄에서 한번 타고 인터에서 타고 해서 세 분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따로 이 부동산 채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동탄 GTX 개통되고 동탄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가에 그렇게 간대요. 예, 이렇게 흡수하는 수요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탄의 상권은 꼭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학부모라면 동탄으로 이사가서 동탄의 학군의 내신 성적의 우위를 누리고 학원은 대치동으로 보낼 수 있는 맞아요.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감탄스러운 인사이트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라 하시니 아니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분석을 네, 근데 문제는 요새 세대들이 학군에 그렇게 집중하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학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애들 길러보니까 학군 좋다고 애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GTX 특집을 따로 한번 좀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까지 모시고 이야기 해볼 거고요. 사실은 풀팽님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남는 시간을 모두 풀팽님한테 좀 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출 규제는 안 풀 거다 말씀을 주셨으나 대출 규제는 안 풀지만 은행들이 극단적으로 금리 경쟁을 해서 금리를 낮추면 내지는 뭐 이런저런 특례 대출 나오면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낮아지면 이건 대출 규제 푼 거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출 규모도 늘어날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은행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연준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그냥 그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네, 하고 네.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거는 이제 금감원이 옆구리 어떻게 찌르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 네, 네. 은행들의 상황도 다를 테니까 네.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이제 곧 발표가 나겠지만.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은행들이 조달금리 자체가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각 은행마다 조달금리가 다 다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달금리에다가 대출자들이 받는 본인의 결정금리는 거기에 가산금리가 붙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점장의 가감조정금리가 이제 차감이 되면서 본인 결정금리가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가산금리를 어떻게 폐지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건드리지 않을 거지만 이제 정부에서 말한 거는 아까 분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의 비중을 높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정금리가 순수하게 은행 자체 주담대의 순수 고정형과 주기형의 비중을 높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은행형의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5년간 고정이고 그 이후가 변동으로 돌아가는 혼합형이 많은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순수 고정형과 주기형에 대한 비율을 늘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한 그게 12% 뭐 이렇게 되면 한 18% 정도 더 늘려라 해서 총 30% 정도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순수 고정형은 뭐고 주기형은 뭐예요? 그러니까 순수 고정형은 쭉 이제 고정형을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고정이고 뒤에 이제 혼합형처럼 이렇게 변동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제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이 만약에 5년이다 그럼 변동으로 갔다가 또 고정으로 가는 그런 주기적으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정책금융 상품처럼 쭉 이렇게 순수 고정으로 가는 20년, 30년.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은행 상품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기존 금리 체제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은행 간의 대환 대출 수요 같은 걸로 해서 오히려 고금리의 부담을 느낀 차주들이 저금리로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이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좀 오르고 변동금리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실 지금 고정금리의 30%를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줄어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대출 한도는 높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를 하라고 이미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4월 초에 윤 정부 쪽에서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시행을 하는 은행은 강제는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고정금리가 그럼 싸지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고정금리가 싸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존금리 체제를 이제 유지를 하고 또 바꾸면서 높아진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아, 오히려 변동금리를 높여서 고정으로 유도할 거다? 네.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역행하는 금리를 오히려 낮춘다기보다는 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그건 우려가 은행들이 다 많아요. 담합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할 텐데 어떤 은행이 우리는 고정금리에 노마진 상품으로 풀겠습니다 하면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은행의 수익 구조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 면에 있어서도 금리 때문에 이제 좀 부동산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 한도 수요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2월에는 확실히 제가 이제 대출 건수와 실행 건수를 직접 받아보면 예. 그러니까 고금리의 부담을 느낀 차주들의 저금리 대환 수요가 많았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동향 발표가 나지 않아서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실거래가가 다 반영이 안 된 곳이 많지만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파크리오 같이 전국구에 갭 투자가 가능한 곳 같은 경우에는 예. 후순위 대출도 1금융권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지금 그러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1, 2월에 비해서. 예.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확실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대출로 보면. 왜냐하면 실행 건수 자체가 1, 2월보다는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실행 건수가 강남부터 이제 온기가 시작이 되면 제가 이제 또 3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받아보는 걸 보면 강동구, 그다음에 마포구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구매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면 예. 이제 계속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이미 그렇게 이제 시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속 그렇게 거래량을 찍고 있으면 아직까지 생애 최초 주담대가 LTV 80%고 예.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냥 이제 우리가 선순위 주담대뿐만 아니라 제가 맛동산에서도 저번에 이제 촬영을 했는데 LTV 80%의 영향을 전세 보증금 뒤로 해서 후순위 주담대로 1금융권에서도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생애 최초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수요들도 지금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LTV 70%의 마법도 있어요. 그 LTV 70%라는 건 우리가 비규제 지역에서도 무주택자가 70%까지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DSR을 통과해야 하지만 LTV 60%라는 마법이 있는데 그것 또한 후순위 주담대가 가능한 범위라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이용해서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그런 시장의 동향이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하락장 기조가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반등이 되면서 상승 기조로 점차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대출 또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풀어지기보다는 좀 조여지는 규제가 계속될 것 같고 금리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나 중간중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이 있는데 그건 맛동산 채널에서 이미 설명해 주신 바가 있으니 네. 그건 한번 찾아보라. 그러나 이제 만약에 풀팽님. 예, 윤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선거에 충격을 받고 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30%로 굳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 하면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 저는 하락할 거라고 봐요. 금리 자체는. 그게 네. 변수다 오히려. 네, 네, 네. 야, 금리도 윤 대통령의 마음이 결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이제 은행의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 때문에 네, 자극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네. 정리를 하고 GTX와 관련해서는 맛동산 채널에서 한번 특집을 하기로 했다는 게 결론이고 이게 다양한 중간중간의 역에서 오히려 변수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먼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의 그 상권 수요가 그쪽에서 빨리 올라올 가능성도 있으니 그것도 변수로 고민하자는 결론이었고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걱정하셔라. 둘다 걱정. 라는 분자님의 통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세금과 관련한 변수들은 특별하게 의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고쳐야 할 건 참 많기는 한데 당분간은 좀 안 바뀌는 걸 전제로 고민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네시스 빵님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걱정을 여기서 이렇게 다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면 저희는 감사하나 이 수많은 다양한 유튜브 부동산 채널들은 뭘 먹고 살 건지 그것도 함께 좀 걱정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맛동산 채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분 한 분 또 저희가 모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속도감 있게 순발력 있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